미국은 바다를 돈으로 막았습니다. 해상 결제망, 보험, 선박 금융까지 300조 원을 쏟아부은 초대형 봉쇄 작전. 러시아는 고립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전혀 다른 뉴스가 터집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1위 해상 금융을 쥔 미국, 그리고 봉쇄 속에서 기술을 쥔 대한민국. 이 충돌의 끝에서 왜 미국은 세계 2위라는 말을 듣게 됐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벤닝, 해상보험 리스크 모델러입니다. 저는 숫자로 바다를 읽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노던실드 재보험사에서 15년째 해상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죠. 제 손을 거친 모델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미국 재무부 발표문이 떴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북극 항로 관련 긴급 성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미국 정부가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달러 결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 계약 역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유효하다고 못 박았죠. 사실상 봉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보험이 멈추면 배는 움직일 수 없어요. 법적으로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북극 항로는 그 어떤 항로보다 위험하죠. 얼음, 블리자드, 구조 불가능 지역, 보험 없이는 단 한 척도 출항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봉쇄야. 보험이 멈추면 모두 멈춰.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쾌감이 차올랐어요. 통제의 쾌감이었죠. 서방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빈틈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오류라고 믿었어요. 숫자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늘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 항로 데이터, 그 모든 것이 서방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보험사 실무자들이 모였죠. 화상회의 화면에는 런던, 파리, 함부르크에서 접속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미국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독일 쪽 동료가 말했죠.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때 프랑스 쪽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보험 체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재보험 시장을 만든다고요? 신뢰도 문제가 있어요. 북극 항로는 국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중국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통제는 완벽하다고요. 저는 제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현장 데이터는 언제나 뒤늦다. 그 문장은 제 신념이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고 데이터는 정리되지 않고 보고서는 늦어요. 반면 우리 같은 분석가들은 위성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데이터를 다루죠. 정확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어요. 북극 항로 관련 긴급 토론이 한창이었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북극 항로의 게임 체인저예요. 앞으로 모든 나라가 미국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메일함에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 분석 보고서였어요. 발신자는 모스크바에 있는 협력사였죠. 저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조선 및 해양인공지능팀, 러시아와 조용히 접촉 중.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짧았어요.
한국의 한 조선사와 해양인공지능 운영팀이 러시아 측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접촉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죠. 하지만 북극 항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 금융, 국제표준, 그런 건 서방의 영역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협상일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늘 하는 거죠. 큰 프로젝트에 이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일까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이죠?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싹 텄어요. 아주 작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불안이었죠. 저는 그걸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항만에서 사고가 났죠. 아버지는 선박기관사였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있었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어요. 점검 기록은 화려했지만 실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현장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습니다. 현장은 대충, 보고서는 화려. 그게 제가 본 아시아였어요.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시아 현장은 결국 실수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싱가포르 쪽 협력사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러시아 에너지 운영사가 한국 해양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이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하지만 제 손은 그 보고서를 출력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봐야겠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서랍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제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델을 믿었으니까요. 저는 숫자를 믿었으니까요. 저는 서방 시스템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이 북극 관련 동맹국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요, 이게 맞아요. 서방 동맹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뉴스의 마지막 문장이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왜 그게 뉴스거리죠? 한국이 왜 초대받아야 하죠? 하지만 뉴스 진행자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뭔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슬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조선업, 해양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자료가 쏟아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자료가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실전이에요. 북극은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잠들기 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조용할까요? 그건 수능일까요? 아니면 준비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발표로 시끄러웠어요. 언론은 연일 북극 항로 봉쇄를 다뤘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모색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어요. 러시아 외무부 성명, 중국 상무부 발표, 유럽 각국 반응, 그 모든 게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 관련 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맹국이니까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에요. 반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제 동료 중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반문했죠. 조용한 게 뭐가 이상해요? 그 동료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보통은 뭔가 말을 하잖아요. 지지 성명이라도 내거나 협력 의사를 밝히거나.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메일함에 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모스크바 쪽 정보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가 가끔 쓰는 곳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모스크바 비공식 방문 확인.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 임원 2명과 해양인공지능연구소 팀장 1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죠.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 에너지 운영사 고위층과 만났어요.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식별 가능했죠.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낀 여성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가윤, 한국해양인공지능 운영팀 리더.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서가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가윤이라는 사람은 표정이 없었어요. 무표정했죠. 하지만 뭔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의 해빙, 예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항로 최적화 기술에 주목했다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빙 예측이요? 그게 뭐가 대수죠? 북극 항로에서 중요한 건 보험이에요. 금융이에요. 국제 표준이죠. 기술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죠. 지난주 보고서 옆에요. 나중에 봐야겠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서가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도 떠올랐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신경 쓰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해양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봤어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해빙 데이터를 축적해왔다고 했어요. 북극 항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죠. 특히 쇠빙선 운항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전 그 사고요. 동남아 항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보고서상으로는 모든 안전 규정이 준수됐어요.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점검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 점검은 없었죠. 안전장비는 목록에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보고서를 화려하게 만들지만 현장은 대충이라고요.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료는 그럴싸하지만 실전에서는 실수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회의가 있었어요. 유럽 주요 재보험사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화상회의였죠. 런던, 파리,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취리히에서 접속했어요.
의제는 북극 항로 리스크 재평가였습니다. 영국 쪽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미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동의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 쪽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러시아와 접촉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프랑스 쪽 대표가 물었죠. 하지만 기술력은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 보험, 법률, 국제협약, 그 모든 게 맞물려야 해요. 네덜란드 쪽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여주기 협상일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에 이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독일 대표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한국과 계속 만나는 걸까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건 러시아가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불편했어요. 뭔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는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요. 얼음으로 둘러싸인 항구였죠. 아버지는 제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싱가포르 협력사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해양 AI 시스템 러시아 테스트 해역 투입 예정.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짧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베링의 일부 구역에서 한국의 해빙 예측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항로에 적용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실전이에요.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한국 시스템이 작동한다면요? 만약 정말로 정확하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북극은 예측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자연은 변수투성이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아 크로스를 만났습니다. 노아는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어요. 특별협의단 실무 총괄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죠. 42살, 키가 크고 말이 빨랐습니다. 노아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클레어, 시간 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 쓰고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노아는 웃었어요. 다 알아요. 당신이 한국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 저는 불편했습니다. 추적이라뇨? 그냥 업무상 확인하는 거예요. 노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좋아요. 그럼 확인한 결과를 보고서에 써요. 한국 리스크를 크게 써야 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노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워싱턴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한국이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필요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프레임이요? 저는 사실을 쓰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클레어.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신 보고서가 중요한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로는 당신 것이 될 수도 있죠. 노아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노아는 제 보고서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는 자기가 가져가려는 거죠.
저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혹이 생겼어요. 만약 제가 한국 리스크를 크게 쓴다면요? 만약 그게 워싱턴을 움직인다면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써요.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으면 읽을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디지털 항로 관리 실시간 데이터 공유, 빙하 예측 프로토콜. 저는 멈췄습니다. 운영이요?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지금까지 통제만 생각했습니다. 보험으로 통제하고 금융으로 통제하고 규정으로 통제하는 거요. 하지만 한국은 운영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운영이 중요하다면 제 모델은 틀린 거니까요. 저는 자료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단어가 맴돌았어요. 통제와 운영.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틀 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거예요. 베이징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어요. 위원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3천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위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러시아와 공동으로 쇠빙선 20척을 건조합니다.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초대형 항만을 건설하죠. 그리고 북극 항로 전 구간의 통신망을 구축할 겁니다. 화면에는 계획도가 나왔어요. 거대한 항만들, 최신 쇠빙선들, 촘촘한 통신 기지들. 모든 게 웅장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구나. 회의실 동료들도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규모가 다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늘 이렇게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로 밀어붙이죠. 그게 중국의 방식이에요. 그날 오후 내내 언론은 중국 발표를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예견했죠.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북극 항로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봉쇄해도 중국은 우회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중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반응이었어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여러 옵션이요? 보통이라면 러시아는 중국 제안에 환호했을 거예요. 3천억 달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러시아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러시아의 북극 디지털 운영체계 제안.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했어요. 한국이 러시아에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항만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쇠빙선 건조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안한 건 운영체계였습니다. 디지털 항로 관리 시스템, 실시간 해빙 예측 네트워크, 선박 최적 항로 알고리즘, 긴급 구조 프로토콜.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죠? 항만도 안 짓고 배도 안 만들고.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항만을 지어도 얼음이 막으면 쓸모없습니다. 쇠빙선을 만들어도 항로를 모르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저는 멈췄어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항만을 짓는다고 얼음이 말을 듣나요? 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북극은 공장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얼음은 매일 변하고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고 바다는 살아 움직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적응일까요? 저는 그 생각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과 반대였으니까요. 저는 늘 통제를 믿었어요. 규정을 믿었고 표준을 믿었고 시스템을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노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중국 발표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죠? 중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명확히 써야 해요. 한국은 위험 요소라고.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노아를 바라봤어요. 혼란이요? 한국이 뭘 혼란스럽게 만들죠? 노아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한국 때문이에요. 저는 반박했죠. 그건 추측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노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 책상 서랍에 있잖아요. 한국 관련 보고서들 말이에요. 저는 움찔했어요. 노아는 제 반응을 보고 웃었습니다. 봐요, 당신도 알고 있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써요. 위험 요소로 프레임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을 쓰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당신 너무 순진해요.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아는 일어섰어요. 생각해봐요. 이 보고서는 당신 경력에 중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요. 노아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였습니다. 노아는 제 보고서를 가로채려는 거예요. 제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쓸 거죠. 그리고 공로는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고민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 리스크를 크게 쓴다면요? 만약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집중해서 읽었어요. 한국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북극 해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인공지능으로 최적 항로를 매시간 업데이트한다. 셋째, 선박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넷째, 긴급 상황 시 가장 빠른 구조 프로토콜을 자동 실행한다. 저는 읽으며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중국이 제안한 건 하드웨어였어요. 항만, 쇄빙선, 통신망. 모두 물리적인 것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아니, 소프트웨어보다 더 깊은 거였어요. 운영 철학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항만을 지어도 얼음이 막으면요? 만약 쇄빙선이 있어도 항로가 틀리면요? 그렇다면 필요한 건 더 큰 배가 아니라 더 정확한 정보예요. 필요한 건 더 많은 항만이 아니라 더 빠른 판단이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극에서는 통제가 아니라 적응이 생존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과거 프로젝트들이 나왔어요. 10년 전부터 북극 연구를 해왔더군요. 쇄빙선 아라오누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모았어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해빙 패턴을 분석했죠. 그리고 최근 3년간 인공지능팀이 그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해빙 데이터, 200만 건이 넘는 기상 데이터, 50만 건이 넘는 항로 데이터.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장기 전략이에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예요. 저는 중국과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3천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네바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죠.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현장 사람이었어요. 서류보다 실전을 믿었죠.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바다는 서류를 읽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안전 규정이 서류에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죠. 저는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말하는 운영이란 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란 뜻일까요? 저는 떨렸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틀린 거니까요. 저는 제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제 모델은 위성 데이터에 기반했어요. 깨끗하고 정리되고 표준화된 데이터였죠. 하지만 현장은 어질러져 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변수투성이고 혼란스럽죠. 그렇다면 제 모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제 모델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북극 항로 리스크 계산식이 떴어요. 제가 3년 동안 만든 모델이었죠. 저는 그 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변수가 보였어요. 기온, 풍속, 해빙 면적, 항로 거리, 선박 속도. 모두 중요한 변수들이에요. 하지만 빠진 게 있었습니다. 운영이 없었어요. 선원 구조 프로토콜이 없었고 실시간 판단 시스템이 없었고 적응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델은 정적이에요. 고정된 값들을 계산하죠. 하지만 북극은 동적이에요. 매 순간 변하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변수를 입력하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뭘 입력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운영을 어떻게 숫자로 바꾸죠? 적응을 어떻게 공식으로 만들죠?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한국이 정말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 저는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어요. 한국이 틀렸다는 걸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경고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와 북극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할 경우 제재를 검토하겠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미국 제재를 견딜 순 없어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물러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재보험사 실무진이 모였죠. 모두가 미국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국 쪽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됐네요. 한국은 손 뗄 겁니다. 다른 이들도 동의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해요. 합리적 선택이에요. 하지만 독일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선택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중국의 3천억 달러가 움직일 거예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요.
혼란이 정리됐죠. 한국은 물러나고 러시아는 중국을 선택하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저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쓰려 했죠. 한국의 시도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정학적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한국이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편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오류예요. 사실만 보면 돼요. 저는 계속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스크바 협력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긴급 기자회견 예정. 15분 후. 저는 컴퓨터로 생중계를 켰어요. 화면에는 러시아 에너지부 회견장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일리아 자하로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1살 냉철한 표정의 남자였죠. 일리아는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북극 항로 디지털 운영 파트너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화면 속 일리아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해양 인공지능 시스템과 실시간 항로 최적화 기술을 북극 전 구간에 적용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15년, 기술 이전 조건 없이 운영권을 한국에 위임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경고했는데요. 제재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니,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중국 제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극은 자본이 아니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죠. 미국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일리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의 이익을 따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가장 정확하다는 판단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물러나야 했어요. 합리적으로는요. 하지만 한국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3천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항만, 쇄빙선 모든 걸 지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한국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부 공식 발표문을 찾았습니다. 문서를 열었죠. 거기에는 선정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해빙 예측 정확도가 98%로 세계 최고 수준. 둘째, 실시간 항로 업데이트 시스템이 기존 방식 대비 사고율을 60% 감소. 셋째, 10년간 축적한 북극 데이터가 신뢰성을 보장. 넷째, 기술 종속 없이 공동 운영 가능한 파트너십 구조. 저는 그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돈이 아니라 정확성을 선택한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을 선택한 거죠. 통제가 아니라 운영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모델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정확성, 신뢰성, 파트너십. 그런 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죠. 하지만 러시아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봤어요. 아까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시도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정학적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길을 연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모델에 빈칸이 있다는 공포였어요.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공포였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동료들에게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모두가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다른 동료가 답했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일리아의 말이 맴돌았어요. 북극은 자본이 아니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그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극에서는 오차가 곧 사망이에요. 얼음 두께를 잘못 예측하면 배가 갇히죠. 항로를 틀리게 잡으면 조난당합니다. 돈으로 항만을 지어도 배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돈으로 쇠빙선을 만들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의미 없죠. 결국 필요한 건 정보예요. 정확한 실시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하드웨어 게임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짓나, 누가 더 크게 만드나. 미국은 통제 게임을 했죠. 누가 규칙을 정하나, 누가 허락하나. 하지만 한국은 운영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나, 누가 더 안전하나. 그리고 북극에서는 운영이 이긴 거예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모델을 열었죠. 그리고 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델의 변수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기온, 풍속, 해빙 면적. 모두 맞는 변수들이에요. 하지만 빠진 게 있었습니다. 현장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가 없었어요. 선언 안전 프로토콜이 없었죠. 긴급 대응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모델은 정적 리스크만 계산했어요. 고정된 위험 요소들이죠. 하지만 북극은 동적이에요. 매 순간 변하는 위험이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델은 출발 전 리스크만 본 거예요.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항해 중에 생기죠. 그리고 항해 중 리스크를 줄이는 건 운영이에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 변수를 입력하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저는 운영을 모델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영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위성 데이터만 봤죠. 보고서만 읽었어요. 숫자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현장이에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현장 사람이었어요. 배 위에서 평생을 보냈죠. 아버지는 숫자를 믿지 않았어요. 감각을 믿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높이, 엔진의 소리. 그게 아버지의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살아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서류보다 현장을 믿는지, 왜 보고서보다 경험을 신뢰하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현장은 변하니까요. 서류는 고정돼 있지만 현장은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걸 다루는 게 운영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을 봐야겠어요.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어요. 운영이 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티켓이었어요. 노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조선업, 해양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더군요. 10년 전부터요.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고 화려한 발표 없이 그냥 묵묵히 데이터를 모았어요. 북극을 오가며 남극을 다니며 해빙을 측정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전략이구나.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쌓는 거. 저는 한국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을 낮게 봤으니까요. 아시아 현장은 대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대충이 아니었어요. 치밀했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겼습니다. 10년을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제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그 인정이 아팠습니다. 서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제가 뭘 찾으려고 한국에 가는 걸까요? 증거요? 확신이요? 아니면 변명이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저는 호텔로 갔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서가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긴급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재보험사 북극 계약 중단.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화면에는 런던 로이즈 본사가 보였죠.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로이즈 대표가 말했어요. 북극 항로 관련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합니다. 리스크 모델의 신뢰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리스크 모델이요?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해빙 두께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실제 항로는 예측보다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 모델은 제가 참여한 모델이었습니다. 서방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였어요. 저는 확신했었죠. 그 모델이 정확하다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유럽 보험사들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민헨제보험, 스위스제보험 모두 북극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모델 오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모델을 믿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믿었어요. 서방 시스템을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인공지능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보험업계가 난리였습니다. 모델 붕괴라는 단어가 모든 기사에 나왔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질서정연한 교통.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북극의 답을 가지고 있다니. 택시가 멈췄습니다. 연구소 앞이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입구에는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서가윤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보고서에서 본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서가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레어 벤닝 씨죠? 서가윤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서가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서가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조용히 바라봤죠. 저는 불편했어요. 그 시선이 평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에 대해 듣고 싶어서 왔어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해빙 예측 정확도가 98%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서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데이터 때문입니다. 10년간 모은 현장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데이터는 있어요.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 항로 데이터. 모두 있죠. 서가윤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위성 데이터는 얼음 표면만 봅니다. 두께는 추정이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서가윤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쇠빙선으로 직접 측정했습니다. 10년간 매년 북극을 오가며 얼음 두께를 쟀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가윤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지도가 나왔죠.
북극 해역이었습니다. 서가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이 구역을 보세요. 위성 데이터로는 얼음 두께가 2m로 나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5m. 서가윤은 다른 레이어를 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접 측정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0.5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cm 차이예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50cm가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떨렸어요. 서가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쇠빙선은 1m 얼음을 깰 수 있어요. 하지만 0.5m면 위험합니다. 배가 갇힐 수 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성은 틀릴 수 있어요. 오차가 있죠. 하지만 그 오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서가윤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 베링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해빙 지도가 떴어요. 서가윤은 설명했습니다. 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우리 시스템은 인공위성, 드론, 쇠빙선 데이터를 종합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하죠. 저는 물었어요. 패턴이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음은 규칙이 있어요. 온도, 해류, 바람이 만나는 방식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죠. 우리 인공지능은 그 패턴을 10만 건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서가윤은 화면을 끄며 말했어요. 당신 모델엔 선원 구조 프로토콜이 있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가윤은 기다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서가윤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한 거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모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좌표, 비용, 확률만 있었죠. 하지만 배에는 사람이 타요.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 모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모델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서가윤은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선원 안전이 우선입니다. 사고 발생 시 3분 내 구조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배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가윤은 일어섰습니다. 운영실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어요. 북극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가윤은 설명했어요. 지금 북극 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이 12척입니다. 모두 우리 시스템으로 관제되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각 선박의 위치, 속도, 항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얼음 두께, 기상 상황, 위험 구역이 색으로 구분돼 있었죠. 서가윤은 한 선박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는 지금 위험 구역을 우회하고 있어요. 3시간 전 얼음이 두꺼워졌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3시간 전에 감지했다고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시간 업데이트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 모델은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됐어요. 하지만 북극은 시간 단위로 변하죠. 하루 늦으면 사고가 나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제 모델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서가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죠. 서가윤은 물었어요. 뭐죠?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슈퍼블리자드입니다. 베링의 북동쪽에서 발생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서가윤은 지시했습니다. 해당 구역 선박 전부 긴급 대피.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 좌표 전송. 직원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넋놓고 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서가윤은 저를 봤습니다. 슈퍼블리자드는 예측 불가능해요.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살릴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뉴스를 켰어요. 슈퍼블리자드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베링해에서 발생한 초강력 폭풍이 북극 전역을 덮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의 해빙 예측이 모두 틀렸다고 했어요. 오차가 50cm였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맞았습니다. 정확히 예측했어요. 뉴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수치화해 항로에 적용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낮게 봤어요. 아시아 현장은 대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밀했어요. 가장 정확했어요. 가장 안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거였을까요? 화려한 서류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 거칠애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현장을 믿었는지요. 왜 보고서를 의심했는지요.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서류는 꾸밀 수 있지만 현장은 꾸밀 수 없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울었습니다. 부끄러움에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현장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제가 한국을 낮게 봤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모델을 다시 만들겠어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사람을 중심으로요. 운영을 포함해서요. 저는 한국에서 배우겠어요. 겸손하게요. 진지하게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가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가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운영실에서, 데이터실에서, 회의실에서. 한국 팀은 저를 환대했어요. 설명해줬고 보여줬고 가르쳐줬죠. 저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운영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15년 경력보다 소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며 한국 팀과 함께 일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연구소에 갔습니다. 저녁 8시에 나왔죠.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제 서툰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줬죠.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그들은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어떤 직원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서가윤이 물었습니다. 보험 모델을 다시 만들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해요. 기존 모델은 틀렸으니까요. 서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쓰셔도 돼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 귀중한 데이터를요? 서가윤은 담담하게 말했죠. 데이터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해지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서가윤은 데이터를 무기로 쓰지 않았어요. 독점하지 않았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요. 서가윤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제 목적은 뭐였을까요?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정확성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성의 이유를 잊었죠. 정확성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안전이에요.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노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에요. 노아는 화를 냈어요. 왜 허락도 없이 갔어요? 보고서는 다 썼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시 써야 해요. 기존 내용이 틀렸으니까요. 노아는 목소리를 높였죠.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해법이에요. 노아는 비웃었어요. 당신 한국한테 세뇌당했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노아는 경고했습니다. 클레어, 당신 경력 생각해요. 이상한 보고서 쓰면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경력보다 사실이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노아의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서가윤이 현장 방문을 제안했어요. 거제도 조선소에 가보시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조선소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영의 시작은 배를 만드는 데서부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거제도로 갔어요.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했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용접 소리, 크레인 소리,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가윤은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한 배가 건조 중이었습니다. 쇠빙선이었어요. 서가윤은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북극 전용이에요. 얼음을 깨는 선체 설계가 특수하죠. 저는 배를 올려다봤어요. 엄청났습니다. 서가윤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배만으로는 안 돼요.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이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배에는 우리 해빙 예측 시스템이 탑재돼요. 실시간으로 항로를 받고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 경로를 계산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배와 시스템이 하나라는 거군요. 서가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운영이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통제는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운영은 함께 움직이는 거죠. 배와 시스템이 사람과 기술이 현장과 데이터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 통합을 처음 봤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본 뒤 우리는 사무실로 갔어요. 서가윤은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죠. 서가윤은 물었습니다. 운영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하지만 아직 다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서가윤은 웃었습니다. 당연해요. 10년 걸렸으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10년이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데이터 모으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하고 모든 게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해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준비했어요? 서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북극은 기회니까요. 하지만 준비 없이 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가윤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경쟁하려 한 게 아니에요. 운영하려 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기준이 됐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운영이 기준이 됐다. 그게 바로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중국은 규모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기준을 제시했죠. 그리고 기준은 오래 남아요. 시설은 낡지만 기준은 계속 쓰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기 승리가 아니라 장기 영향력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서가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서가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북극 항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단순함에 감동했습니다. 서가윤은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독점하려 하지 않았죠. 그냥 안전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게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뭘 원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서가윤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일만 했죠.
제대로 된 일을요. 저는 배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북극 항로 리스크 재평가 마이너스 운영 중심 모델의 필요성.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기존 모델의 한계,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 운영 철학의 중요성. 그리고 제 편견에 대해서도 썼어요. 저는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보고서를 다 쓴 뒤 저는 제 회사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유럽 재보험사 협의체에도 보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판했어요. 한국에 편향됐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화를 냈어요. 전화로 소리쳤죠. 당신 미쳤어요? 이런 보고서 내면 끝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나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을 썼으니까요. 노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경력보다 제 양심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가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서가윤은 간단히 답했어요.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현장을 믿는 철학. 운영으로 기준을 만드는 철학. 저는 그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틀 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나왔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일리아 자하로프가 단상에 섰어요. 그 옆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 있었죠. 일리아는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극 항로 디지털 운영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일리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북극 위성 관제 및 인공지능 운영 체계는 한국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표준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일리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항로 안전 프로토콜은 한국해양인공지능연구소 설계를 채택합니다. 셋째, 선박 운항 데이터는 실시간 공유 네트워크로 관리하며 한국 시스템을 허브로 사용합니다. 저는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정한 거였어요. 러시아가 한국 언어로 북극을 읽기로 한 거였죠. 일리아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협력의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며 가격은 국제 시세 대비 10% 할인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러시아가 자원 카드를 무기가 아니라 보상으로 쓴 거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이건 서열이 뒤바뀐 거였죠. 보통은 러시아가 자원으로 압박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 기술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자원으로 따라온 거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언론이 폭발했어요. 한국이 북극 표준을 장악했다는 분석이 쏟아졌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말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앞으로 북극 항로를 쓰려면 한국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유럽 전문가가 덧붙였죠. 표준을 장악한다는 건 미래를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규모는 세게 보이지만 표준은 오래 남아요. 중국이 3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표준이 한국이면 한국을 따라야 해요. 미국이 통제하려 해도 러시아가 한국 표준을 쓰면 우회할 수 있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핵심을 잡은 거였습니다. 저는 서가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해요. 대단한 성과예요. 서가윤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남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가윤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성과에 취하지 않았죠. 다음 단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북극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러시아-한국 협력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존중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한국 표준을 받아들인 거였죠. 대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본 투자로 참여하되 운영 표준은 국제 합의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국제 합의라는 건 한국 표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을 내지만 기준은 한국이 정한 거예요. 중국도 그걸 인정한 거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기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이 그 기준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구나. 저는 그날 밤 유럽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러시아-한국 공동성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클레어, 당신 한국 다녀왔죠?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물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모델은 틀렸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표준을 인정하자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한국은 독점하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나누려고 해요. 네덜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존심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말이 맞아요. 우리 모델이 틀렸으니 인정해야죠. 다른 이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유럽 재보험사들이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북극이 조금 더 안전해질 거예요. 며칠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유럽 재보험사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였죠. 서가윤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국 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데이터 공유, 모델 통합, 공동 연구. 한국은 모든 걸 열어놨어요. 독점하지 않았죠. 서가윤은 말했습니다. 안전은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유럽 재보험사들이 한국 해빙 예측 시스템을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운영 철학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북극 보험은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서가윤을 봤습니다. 서가윤은 미소 지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저는 서가윤과 차를 마셨어요. 서가윤은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모델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운영 중심으로요.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과 유럽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북극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한국을 낮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운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운영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움직이는 사람들, 살아 숨쉬는 나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이긴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한국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제 컴퓨터에는 새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운영 중심 모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서가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데이터를 검토하고 모델을 수정하고 프로토콜을 개선했죠. 제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유럽 재보험사들이 모두 협력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스가 터졌어요. 스위스 제네바 국제해양안전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극한 환경 운영 능력 평가 지수를 공개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배치 속도 지수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지수는 성능이 아니라 극한 환경 24시간 연속 운영 능력을 평가합니다. 병목은 열관리와 환경 적응입니다. 화면에 순위가 떴어요. 1위 대한민국, 2위 미국, 3위 노르웨이.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1위라는 게 놀랍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네바 기구는 권위가 있어요. 그들의 평가는 산업 표준이 되죠. 이제 한국이 북극 운영 능력 1위라는 게 공식 기록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특사단이 서울로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으니까요.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지만 실패했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했죠. 유럽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제 미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특사단이 출발했어요. 노아 크로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 가시나요? 노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협상하러 가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협상이요? 노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미국은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할 거예요. 북극 협력을 군사 동맹 문제로 만들려 하겠죠. 그게 미국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서울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봤어요. 미국 특사단과 한국 정부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북극 협력은 안보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은 산업계약을 안보 문제로 바꾸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업계약과 안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북극 운영은 상업적 협력입니다. 미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러시아와의 협력이 어떻게 상업적이기만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우리는 기술 공급국이고요. 이건 교역입니다. 미국 대표가 답답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프레임을 넘기지 않았어요. 안보로 끌려가지 않았죠. 산업계약은 산업계약으로 지켰습니다. 회담은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미국은 압박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국이 문서를 내밀었어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북극 협력 원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산업계약과 안보를 분리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표는 난처해했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는 거였죠. 하지만 서명하면 한국 원칙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미국 대표는 잠시 고민하다가 서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은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원칙을 세웠죠. 그리고 미국이 그 원칙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협상이구나.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극 협력에서 건설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말했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환영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인정받았죠.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가윤이었어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무슨 발표예요? 서가윤은 답했죠. 15년 전 문서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15년 전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장관은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이것은 2009년에 작성된 북극 장기 전략 문건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우리는 북극을 미래 기회로 봤습니다. 하지만 단기 진출이 아니라 장기 준비를 선택했죠. 화면에 문서 내용이 떴어요. 북극의 싱가포르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지만 물류 허브가 됐습니다. 우리는 북극에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운영 허브가 되기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장관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한다.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제시한다.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은 즉흥이 아니었어요. 15년 전략이었죠. 조용한 전략, 긴 호흡, 확실한 실행. 장관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필요가 되면 된다. 저는 그 문장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쟁하지 않는다. 필요가 되면 된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처럼 크게 떠들지 않고 미국처럼 압박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유일한 선택지가 됐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 전략이구나. 그날 오후 또 다른 발표가 나왔어요. 유럽 주요 보험사들이 북극 계약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재개 기준은 한국 데이터 체계였어요. 한국 해빙 예측 시스템을 공식 모델로 채택한다고 했죠. 저도 그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 모델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험을 재설계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종속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종속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나누고 우리는 보험을 제공해요. 서로 필요한 관계죠.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웃었어요. 미국도 이미 인정했어요.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북극이 안전해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가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서가윤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실제 운영이 중요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서가윤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서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확인하러 갔어요.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돌아올 때 저는 배우고 왔습니다. 운영이 뭔지, 철학이 뭔지, 전략이 뭔지.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조용히, 친절하게, 확실하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뉴스를 봤어요. 거제 조선소 야간 풍경이 나왔습니다. 용접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 쇄빙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멈추지 않는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운영으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낮게 봤다. 그런데 한국은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운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운영이 기준이 됐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북극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위험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한 바다. 한국이 만든 바다. 저는 그 바다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알았으니까요. 운영하는 나라를요. 사람을 살리는 나라를요. 기준이 된 나라를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